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오는 24일 선고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예고편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공식화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격기사 2부에선 정치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 이슈들 속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정격기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3월 21일 금요일 정격기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KBS 정세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는 24일이고 이게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전 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헌법재판소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게 지난해 12월 27일에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까 거의 한 90일 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 판단을 받게 됐는데 당연하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그 즉시 파면되고, 반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에는 또 총리직에 복귀하게 되겠죠. 네. 일단 사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정이 이번 주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여전히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인데 네. 상대적으로 좀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그런 이제 것들을 고려했을 수 있고, 또 반대로는 또 국정 공백 우려도 있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런 관측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 선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르면 다음 주 중후반쯤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예상보다는 좀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재판관들 사이에서 중요 쟁점에 대해서 좀 이견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을 두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냐 이건 아직도 확실치가 않고요. 또 한 가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도 다음 주에 있거든요. 26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 일각에서는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추측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상당 부분 쟁점이 겹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탄핵 심판 선고에 좀 관심이 모아지는 게, 이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좀 예측할 수 있는 일종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점 때문인데요. 네. 국회가 한 총리에 대해서 이제 탄핵 소추를 했을 때 계엄 있었죠. 그 직전에 이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이거를 한 총리가 소집하고 또 참여했다. 최소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돕거나 못해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 이걸 핵심 사유로 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윤 대통령의 이제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총리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 이런 주장인 만큼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총리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고, 또 공수처죠.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이걸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고, 무엇보다 이 내란죄 철회 부분이거든요. 국회 의결서에 이게 포함이 됐다가 철회됐는데 이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쟁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한 총리 사건에 대한 선고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좀 예단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 살펴보죠. 네, 이게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제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88년 도입 이후 세 번째인데, 핵심 내용만 좀 설명드리면 보험료율이죠. 현행 9%인데 이게 13%로. 근데 한 번에 올리는 건 아니고 연간 0.5%씩 8년 동안 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받는 돈, 이거를 소득 대체율이라고 이제 네. 저희가 언급을 하는데 43%로 올라갔어요. 지금은 41%가 좀 넘는데 이걸 원래는 40%까지 낮출 계획이었지만 다시 43%로 올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한 달에 310만 원 정도 받으시면 이게 한 12만 원 정도 이상 오릅니다. 다만 네. 직장 가입자라면 이걸 절반 정도만 내게 되겠죠.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이제 기금 투자 수익률인데 이거를 1%포인트 올린다고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연금 고갈 시점이 15년 정도 늦춰져서 한 2071년까지 늦춰진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이
미완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도 좀 눈여겨볼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게 모수 개혁이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숫자를 바꾸는 거예요. 네. 보험료율이랑 방금 말씀드린 소득 대체율, 핵심 숫자를 바꾸는 개혁인데 다만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건 이제 구조 개혁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연금이 뭐 기초연금도 있고 퇴직연금 또 개인 단위로 가입하는 연금, 공무원 연금 이런 게 있는데 네. 그걸 전반적으로 다 같이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못 갔어요. 다만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국민연금의 이제 국가 지급 보장이 명문화된 점인데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좀 연령이 낮으실수록 과연 내가 이거 수급 시점이 됐을 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존에도 사실 비슷한 내용이 언급이 돼 있었지만 이번엔 아예 국가가 이걸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명문화가 됐습니다. 다만 이거와 별개로 구체적으로 이게 실천이 될까? 결국에는 또 보험료를 나중에 올릴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런 의문은 또 나올 수 있죠. 네. 어제 김건희 여사 관련 상설특검안이 국회 통과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관련 상설 특검안이 통과가 됐고요. 뭐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 뭐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뭐 명품 가방 수수, 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다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됐고 이 여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론으로 이제 부결 방침을 정했는데 반대 투표에 들어갔어요. 다만 이제 친한계로 불리는 한지아 의원은 네. 찬성표를 던졌고요. 이게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됐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네. 권한 대행이. 다만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게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임명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게 실제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로 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흐름으로 좀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효성은 좀 의문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강남 3구 그다음에 용산구까지가 이제 근데 이 범위 안에는 모든 아파트가 이제 토지 허가 거래 구역으로 됐는데 일단 단기지만 장기 전망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단기지만 이제 시장이 좀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고 뭐 예를 들어서 호가를 좀 낮춘 급매물이 등장한다든지 매수자들은 좀 관망세로 돌아선다 이런 게 있고 또 대출 규제가 아무래도 강화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뭐 매수 계획이 있었더라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말 일부지만 뭐 계약 파기 문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좀 기존에는 토허제가 이제 해제가 한번 됐었잖아요, 직전에. 그러면서 이걸 호재로 인식해서 호가가 좀 올라간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시 지정이 되니까 다시 또 이제 가격이 또 출렁이게 되겠죠. 네. 네, 반대로 이제 뭐 매물을 찾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관망세로 돌아설 수도 있고요. 반면 이제 뭐 일부에서는 반짝 거래가 또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토허제 대상에서 이번에 빠진 바로 인근 지역이죠. 뭐 네. 서울 구체적으로 뭐 마포라든지 성동, 뭐 강동 이런 곳들도 일부 뭐 호가를 올리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대체로는 좀 관망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네, 의대생들이 복귀를 거부하면서 학사 일정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의사단체와 의대생들이 또 새로운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죠. 의대생 복귀 시한이 28일까지니까 이제 하지만 이제 뭐 의대생 단체에서는 복귀 거부를 계속 뭐 공식화하고 있고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 뭐 유급 제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건데 일단 의대생 단체에서는 제적을 각오한다. 그러므로도 휴학을 유지하겠다 이런 강경 대응 방침인데 네. 문제는 대학도 지금 강경 방침이에요. 유급 제적 조치 그대로 하겠다. 그리고 정부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죠. 학사 유연화 없다. 엄정 대응하겠다. 교육부가 이미 공문을 보냈고 대학들도 뭐 이런 뭐 우리는 학사 일정 변경 없다 이런 방침인데 반면 이제 대한의사협회라든지 또 연세대 의대 교수들 같은 경우에도 의대생들을 지지하고 나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일부 뭐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소송도 뭐 준비하고 있는 그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뭐 만약에 이게 실제로 뭐 유급이나 제적 이런 조치가 현실화가 되면 뭐 장기적으로 정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다만 네. 너무 강대강이라서 좀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정세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적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9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정격 인터뷰로 이어집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호남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낮부터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날은 포근해졌지만 국외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낮 동안에도 서쪽 지역에서는 먼지와 안개가 뒤엉킨 연무가 끼는 곳이 있어 시야가 흐릿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공기가 탁해서 야외 활동하실 때 마스크를 잘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8.2도, 대전 8.9도, 대구 6.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 이상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더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17도, 춘천 19도, 대전과 전주 20도, 대구 22도까지 오르며 4월 중하순처럼 따뜻하겠습니다. 특히 모레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 대구 25도까지 오르며 봄 기온이 더 완연해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울산과 일부 경남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당분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예방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2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출근길 도로 상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에서부터 정체가 시작됐고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잠원에서 시작된 정체는 서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로 들어오는 길인데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고요. 반대 목포 방향은 용담터널에서는 화물차 고장나 있습니다. 용담터널에서 비봉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입니다. 반월터널에서 시작된 정체가 부곡까지 이어져 있고요. 용인에서 양재터널까지 이어서 정체입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북선 진출로입니다. 4차로 사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고요. 평택 한강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남한산에서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24일 이루어집니다. 당에선 불만이 나옵니다. 좀 의외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과 또 다르고 그동안 헌재가 입장을 밝힌 거하고도 좀 배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두겠다. 뭐 사안의 중대성을 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선고되는 순서를 보면은 그 역순 같아요. 일단 검사들, 감사원장과 검사 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은 어제 지정됐다고 속보가 뜨길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선고길이 잡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를 했기 때문에 뭐 또 이거야 또 헌재 재판관들께서 판단하시는 거지만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특히 윤 대통령께서 이제 구속 취소된 이후에는 실제로 불안해하십니다. 그것도 있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뭐 이미 결정은 된 겁니다만 지금이라도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을 빨리 잡고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황하고 아쉬운 분위기였나 보군요. 당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저희들이 예상했던 거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재판관들께서 이 결정을 했을 때는 다 평의를 거쳐서 의견을 모았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 기대와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헌재 선고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한 총리에 대한 선고요. 그 역시 뭐 저희들이 섣부르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한 총리가 저희들이 탄핵소추할 때 보면 12.3 위헌적 불법 계엄을 할 때 이제 국무회의를 묵인 내지 방조했다는 또 소추 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은혁 지금 뭐 최상목 권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은혁 헌재 재판관에 대한 그 임명을 사실상 거부를 했지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법으로 돼 있는 내란 상설 특검을 하면은 대통령이 즉시 후보자를 추천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에. 근데 그거를 한덕수 총리도 하지 않았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하고 있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중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이 법률과 헌법을 특히 헌법을 유연적이지만 이걸 중대성을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혐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좀 단초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총리다 보니까 그런 예측을 하는데 저는 꼭 그게 또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야 말 그대로 12.3 계엄에 지금 5가지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네. 비상계엄의 적법성 문제. 이거는 뭐 완전히 위헌적이라는 게 전부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고령의 적법성인데 이 역시 지금 헌법과 개헌법에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국회를 입법 활동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 의도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했다는 거 그리고 군대와 경찰을 국회에 보내고 선관위에 보냈다는 거 또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거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이런 것들은 중대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회의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그리고 또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 후보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하고는 경중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관심 갖는 부분이 또 네. 탄핵에 대한 의결 정족수 문제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정족수 문제 말씀하시는.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이미 그 논란은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그러면 정족수가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명확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 권한대행으로서 황교안 권한대행도 마찬가지고 네. 그 모든 그 정부의 임명장에 했던 공식 서류에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한덕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권한을 대행할 뿐이지 이분이 실질적 행사했을 때는 국무위원으로서 그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헌법 박탈도 그렇고 헌재에서도 그 판단은 다 이미 내려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실제로 탄핵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무위원에 준하는 그렇다면 제적 국회의원의 가반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결 정족수에는 큰 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고 계시군요. 예. 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마흔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다시 또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이제 기각되면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때 그 말씀이신 어떻게 거죠. 보십니까? 예. 그런데 이건 저는 이제 한덕수 총리도 이제 그런 점이 있었고 만약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그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저희들이 탄핵 소추를 하지 않았다면은 지금도 헌재는 6명 체제였을 겁니다. 그러면 심리는 가능하더라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7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내란 사태가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겁니다. 국민들 볼 때는 이걸 매듭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이를 저질렀고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 그 부부에 의해서 그 개인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냥 그대로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은 우리 국민들 불안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들어서 가지고 또 선별적으로 네.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발임체제가 되면서 지금 헌재가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다 들어간다면은 왜 이렇게 선별적인 권한 행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이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분명하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따르면 됩니다. 뭐 정무적 판단을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렇게까지 하는가 이건 많이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네. 윤석열 정권에서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까지 하기 때문에 또 이분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 청와대에도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비서관으로. 근데 그 당시 수사를 했던 게 윤석열 검사였고 이런 인연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 비상계엄의 밤에 어떤 쪽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본인은 안 받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입법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국회에 예산을 끊으라는 거 이런 것들 지시를 받았는데 그런 내용들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어떤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좀 연관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처신하는 거는 본인도 지금까지 국민들 세금으로 일한 공직자 아닙니까? 그럼 가장 원칙은 어떤 정파를 두지 마시고 뭐 민주당을 마음에 두란 얘기도 아닙니다. 그럼 정파도 두지 말고 대통령을 두지 마시고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을 최우선에 중간에 둔다면은 중심에 둔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지 우리 국격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보다도 국민들 삶을 어떻게 하면 일상을 돌려드리고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이런 고민한다면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근데 그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말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엔 민주당 지도부 결정한 대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추진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의총에서 네. 결정된 부분은 의총에서는 뭐 다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도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에 집중하자. 저는 뭐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금의 권한 행사는 유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탄핵 소추하는 게 맞다. 그게 국회 역할이다. 저는 이 의견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지도부에게 이제 탄핵의 시점과 발의 시점과 그다음에 그 실질 의결 실정을 맡겨놨거든요. 이건 이런 거야말로 우리 당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가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발의가 되면요, 그 국회가 본회의가 첫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네.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가 최소한 이틀 정도가 연속해서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장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도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의장실은 약간 당장 탄핵 추진하는 건 네. 조금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의장실의 뭐 정확한 입장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의장님도 동의는 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헌재에다가 촉구를 그렇습니다. 해요, 진짜? 촉구도 네. 했고 헌재에다가 국회를 대표해서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하셨거든요. 거기에서 위헌이 나왔는데 저는 국회의장께서도 상당히 지금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이런 식으로까지 절차를 밟고 다 합의한 내용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건 소극적인 현상 유지를 하라고 하는 게 권한대행의 사실 기본적인 임무인데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서 족족이 벌써 9건을 거부권을 썼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임명도 하지 않고 이거는 국회의 입법권과 권한을 침해하는 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탄핵을 추진하면 30번째라고 합니다. 이 여론의 부담은 좀 없습니까? 근데 좀 명확하게 좀 잡으면요. 바로 네. 잡으면 저희들이 뭐 그런 국민들의 비판은 좀 듣겠습니다. 근데 저희 숫자를 정확하게 좀 잡아드리면 좀 네. 민망합니다만은 네. 실제 저희들이 탄핵을 한 건 13건입니다. 네. 13건이고 가장 먼저 했던 게 저는 그 21대 국회 때 한 건데 지금도 제가 21대 때 국회의원이었다면 그건 국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탄핵입니다. 그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입니다. 그 이태원 참사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서울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젊은이들이 숨을 쉬지 못해서 뭐 생을 달리했습니다. 누구도 책임 안 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유족들 손을 한번 잡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을 탄핵 소추한 겁니다. 저는 다시 저한테 그런 기회, 그런 역할을 맡긴다면 저는 탄핵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민들 비판하신다면 충분히 들을 거고요. 22대 국회 들어가지고는 지금까지 12.3 계엄 전까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3 계엄 이후에 저희들이 몇 건을 더 했지요. 그러면 13건을 한 건데 그게 뭐 적다 많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신다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그러면 우리 앵커는 거부권을 몇 번 쓴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2년 6개월 만에 25번을 썼습니다. 12년 집권한 독재자 이승만이 45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 합쳐가지고 지금 한 39건인가요? 40건 가까이 거부권 썼습니다. 그 안에는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이 11건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특검법을 거부권 쓴 게 우리 민주화 이후에 역대 어느 대한민국 대통령도 그렇게 거부권을 쓰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입법권을 침해한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지금 계엄을 한 뒤에 그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줄탄핵 얘기라고 민주당 탓을 하는데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심판받겠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군대 동원의 심판은 아닌 겁니다. 국민이 하는 겁니다. 투표를 통해서. 그게 지난해 4.10 총선 아닙니까?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에 대해서 그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정말로 국민들께 평가받고 다수 구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대통령 그걸 인정을 해야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이제 그 모든 많은 비리 의혹들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니까 그 핵심적인 기가 명태균 게이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참지 못하고 세상에 2024년 12월 3일 날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동원하는 계엄을 합니까? 이거는 법적 처벌뿐만 아니고 저는 정치적 역사적 국민으로부터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좀 바로잡으면 네. 국회를 통과한 게 13건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정이 된 게 8건이 모두 기각이 됐고. 지금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이제 자진 사퇴하거나 이런 그런 분들이 상황들도 몇 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합해서 예. 그 여당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국민들이 야, 이 민주당 너무 많아 그런 지적하시면은 그 네.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소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 전격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저도 그 보도를 어제 나왔었는데 네.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그런 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잘못된 보도라고 입장 밝힌 거 보니까 그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 결재자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지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최상목 권한대행께 말씀드리는 게 인사권도 선택적으로 쓰고 거부권도 만약에 본인이 이런 임명을 국회를 보기 때문에 못한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거 아닙니까? 마흔역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 거부권 쓰는 것도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에 통과시켰기 때문에. 너무 선택적 인사권과 선택적 권한 행사를 하는데 저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으니까 오늘이라도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면은 최상목 대행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중에 큰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 여러 정치적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탄핵되면 그 다음에 이제 대행을 맡으실 분이 이주호 교육부 총리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정부 권제 순으로는 그렇게 네, 되는 걸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과연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그런 거야 저희들이 뭐 의원총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까지 논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최상목 대행이 어떤 위법적인 걸로 탄핵 소추를 할 거냐 아니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경제부총리라는 자리가 있고 여러 사안이 있어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비상식적이고 무도하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또 생각하시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들 한번 이 논의를 하면은 장시간 토론을 합니다. 저희들이 민주당에서 신중하게 장관이 됐던 뭐 부총리가 됐던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 실질적인 절차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도부에 유임해놨고 저는 여러 가지 사안으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습니다만 이걸 실제로 어떻게 추진할 거냐 이건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얘기들을 좀 해봤고 네. 진짜 관심은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입니다. 이제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잡혔으니까 좀 임박했다는 분위기는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쯤 전망하십니까? 저는 벌써 나왔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도 많이
기대라기보다는 예측 아무튼 정말 기대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어제도 저희들이 이제 광화문에 가서 저희 네. 지역 주민들 또 많은 국민들과 같이 행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대부분의 정말 절대다수가 빨리 내란 사태를 종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경제 상황이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는 정부 정책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오늘이 금요일입니다만 헌재에서 오늘 뭐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를 지정하지 않겠다 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로 가면은 통상적인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네. 대통령 때 했던 거를 보고 하면은 다음 주 중반 또는 후반까지도 가는데 다음 주는 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이미 이제 한덕수 총리까지 한 거 보면은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차례가 된 것 같고 뭐 예측을 해본다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가지 부분의 쟁점에 있어서 유연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기대와는 다르게 탄핵 심판 심리가 길어지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기각 각하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탄핵 기각이나 각하 얘기를 하는 초선 의원을 보고 뭐 저도 초선입니다만 당황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는 국힘당 지도부도 이거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 국민이 군인들이 계엄군이 돌아서 국회를 유리창을 깨고 점거를 하고 침탈한 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헌재에다가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는 걸 자기가 지시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유연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마저도 헌재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 당시 12월 3일에 있었던 국무회의는 형식 절차상 내용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뭐 부서도 하지 않았고 기록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각하나 저희 기각은 나올 수가 없고요. 만약에라도 그런다면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그 부부가 통치하는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가자는 얘기인지,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여소야대가 돼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그건 절차 아닙니까? 국회에 들어있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럼 앞으로 어느 대통령도 계엄군 보내면 됩니다. 계엄하면 됩니다. 그럼 이걸 누가 단죄를 하고 누가 이게 잘못됐다고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요, 정말 제가 민주당 의원이고 대변이기 때문에 아니고 그냥 국민의 한 사람을 볼 때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흠결 없는 역사에 남을 결정문을 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한덕수 총리나 그 전에 이제 검사들 네. 탄핵 나온 거 보면 아마 재판부에서는 국민들이 빨리 내주기를 바랬습니다만은 역순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네. 그런 절차를 밟아온 게 아닌가, 그래서 시간이 걸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좀 우려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하는 그 회견 중에 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다리를 네. 맞았습니다. 이 경찰의 경비 실패가 명백한데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그래서 백혜련 의원이 바로 이제 던지신 분, 이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고발을 했는데요. 저는 어제 가지 못하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저희 델리민주라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 봤는데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만약에 그 달걀이 아니고 그 달걀이 눈에 맞았으면 큰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돌멩이였다면 큰일 났는데 경찰도 조금 안이하지 않았나 싶고, 거기에 본인의 의사를 저는 그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폭력적 방법으로 테러를 하는 거는, 이거는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비판하고 단죄해야 된다고 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권의 발언도 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대행을 겨냥해서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 했는데 대변인으로서 좀 당황하지 않으셨나요? 그 대목만 딱 고자 곤란해가지고 국힘당 바로 반발을 하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지금 처지가 공궁하지 않습니까? 저는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계엄에 의해서 내란 사태로 저는 탄핵될 거라고 봅니다. 파면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전체적인 이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들 네. 위헌적인 부분 또 정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지적한 내용 전체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변인으로서 저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좀 그런 생각도 전혀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좀 맥락을 보시면은 네. 전혀 뭐 그런 오해하실 여지가 없고요. 저는 국민의힘은 국힘당은 좀 미안합니다만 전 집권당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봐요. 이번에 연금처법 어제 처리한 연금도 그렇고 추경 문제도 그렇고 민생에 있어서 저는 집권당이 예전에도 그렇습니다만은 12.3 이후로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한 거 단 하나도 보셨습니까? 그러고 저도 정치 부자로 꽤 오래 했습니다만 야당의 발목을 잡는 여당 처음 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솔 결의문화연구소 김영조 소장입니다. 우리 문화가 지금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데요. 헌술이라든지 이런 우리 문화들이 선전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문화를 잘 모릅니다. 그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끔 기사를 쓸 때 클래식이나 팝송을 쓰거든요. 서양 음악 듣는 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지 않아요. 훌륭해요. 저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자주 듣거든요. 그러나 그거 듣기 이전에 우리 국악에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 문화가 훌륭하고 좋은데 이걸 다진 다음에 외국 문화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것을 우리가 잘 알 때 외국한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거지 우리 건 모르고 서양 것만 잘한다고 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훌륭하게 볼 것이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것을 먼저 안 다음에 외국 것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제발 우리 문화가 왜 소중한지 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지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나가실 때 보건용 마스크를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서풍을 타고 서쪽에서 국외 미세먼지가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한데요. 현재 중부지방과 경북, 울산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부산과 제주도에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공기질은 아쉽지만 날은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도 바람결이 한결 부드러워졌는데요. 현재 기온 서울이 8.3도, 대전 8.9도, 대구 6.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 이상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이보다 10도 이상 올라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17도, 춘천 19도, 대전과 전주 20도, 대구 22도까지 오르며 4월 중하순처럼 따뜻하겠습니다. 특히 모레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서울 22도, 대구 25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남아있는 한 주 내내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울산과 일부 경남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3도, 습도는 82%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이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덕수 총리의 파면 여부가 24일 결정이 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먼저 하는 건가요? 서정욱 변호사님. 아마 이제 그 종결을 19일 날 했고요. 2월. 그다음에 대통령은 2월 25일 날 먼저 종결됐고, 그리고 이제 그 쟁점 자체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200석이냐 150석이냐 그 의결 정족수도 간단한 문제고요. 그건 산수 문제죠. 그다음에 그 탄핵 사유독의 그 비교적 사실관계 다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계속 주장했고, 이제 헌재가 조금 여기 그 법에 따라 좀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좀 불만이 나옵니다. 네,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정영식 주심 재판관도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것부터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저는 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전 국민이 지금 지쳤잖아요. 이거 기다리면서 뭐. 전 국민의 땡벌화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뭐 이러고 있는데, 저는 어제 이제 한 줄기 터널 끝에서 이 빛이 오는 서광을 봤다. 이제 끝이 돼가는구나. 뭐가 됐든 한덕수 총리하고 그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도 1, 2주 안에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가 가장 좀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이 불확실성을 해소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어제 TV조선 보도나 이런 거는 헌재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라는 거. 이거를 동시에 선고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뭐 한덕수 를 먼저 해야 된다, 윤석열을 먼저 해야 된다, 동시에 해야 된다. 근데 결국은 국정 공백, 뭐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고려가 된 것 같고,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거, 요게 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러면 뭐 또 공백이 생기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주장을 했던 게, 그러면은 151명이냐 200명이냐 정족수 문제가 있죠. 정족수 문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먼저 한덕수 걸로 소리 말해서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 거죠.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러면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기준이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이걸 봐야지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이 정무적으로 고려가 된 것 같고, 다른 것보다도 한덕수 대행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하려면은 8대 0으로 이제 인용해서 파면을 하려면은 또 뭐 국정 공백 얘기가 있으니까 한덕수부터 먼저 처리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지금은 이제 뭐 해석이 아전인수격으로 상당히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오히려 저는 한덕수 총리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본안 가도 기각은 될 겁니다. 최소한 7대1 이상으로 아마 저는 기각되고 만장일치로 기각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대통령한테 저는 상당히 청신호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국무회의 부분에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네. 이런 게 일부 겹치는 쟁점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아마 내란은 아니다, 또는 이게 국무회의가 있었다, 뭐 이런 게 있다면 상당히 저는 대통령한테도 좋은 이게 그 신호로 따라서 줄 기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뭐 일부 예를 들어 이제 국무회의 부분, 네. 요 정도가 이게 약간 겹치기 때문에 뭐 전적으로 이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게 그 조금이라도 국무회의가 이제 그 적법하냐 아니냐, 이게 대통령하고 겹치잖아요. 네. 그 점에서는 이게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각하설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이 지속적으로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이제 친윤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한덕수를 각하하고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직무도 정지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 각하설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한두 명이 각하 의견을 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쟁점이 5개잖아요, 지금. 네. 쟁점이 5개인데 그중에서 총리로서의 이제 탄핵 사유가 된 게 비상경영관 내란 방조하고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네. 요게가 이제 총리 때 한 거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 상사특검 임명 회피, 그리고 김건희 여사 최혜병 특검 거부권 행사. 요게 이제 대행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각각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만약 엄격하게 만약에 150이 아니라 200으로 보더라도 이 대행 체제 때 하는 거는 200이고 이거는 150으로 만약에 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각하를 해가지고 정말로 그러면은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게 다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냐. 이거는 좀 무리한 법 해석이다. 그 희망회로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헌법재판관들은 구인 체제의 완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먼저 마은혁 위원까지 했는데 아무리 이게 뭐 이념 성향이 다르다고 그러면 동료 재판관에 날려버리기 위해 이런 식으로 뭐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거는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이나 이런 거를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다. 예, 그렇게 봅니다. 이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할 수 있을까요? 임명 안 할 걸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기속력이라는 거는 최상목 대행한 데만 당사자한 데만 미치잖아요. 그럼 따로 이게 또 한덕수 총리 상대로 또 권한대행 심판을 저는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판결의 강제력이 생기는 거고요. 아마 최소한 4월 18일 또는 이게 대통령 선고까지는 저는 뭐 전혀 안 하고 대통령 선고를 기다려봐야 되잖아요. 복귀하면 이게 당연히 대통령 임명이 맞죠. 따라서 뭐 한 총리가 마은혁을 임명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지금이라도 그 민주당 새로 뽑아야 돼요. 아무리 뽑아놨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재판관으로서 부적격입니다. 따라서 저는 사실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요. 예를 들어 판결만 보더라도요. 옛날에 뭐 강기가 판결 빼고도요. 북한 인권단체 나우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후원금 모집할 때 신고 안 했다고 검사가 500만 원 구형한 걸 2천만 원을 때렸습니다. 우리 탈북 단체인데 이거는 이게 저는 자유민주주의 시각에 큰 문제가 있다 봐요. 따라서 이제 그런데 국회 선출 절차를 다 걸쳤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이거 오래 지났잖아요. 얼마든지 여야가 합의하면 새로운 이게 인물로 여야 합의로 하나의 추천이 맞죠. 그리고 이것도 민주당 일방적으로 추천한 거 아닙니까? 오랜 관행에 따라 협치를 되살리면서 한 명은 저는 여야 합의로 새로 뽑아야 된다 봐요. 그러니까 좀 이게 헌법재판소 구성이라는 게 대통령 3인, 국회 4인, 이 대법원 3인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각자의 어떤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성향이 다양하게 들어가게 이렇게 아예 그런 식으로 구성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은혁 재판관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저도 뭐 다시 뽑아야 된다 인정하는데 뭐 좌성향이다 우성향이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우성향인 사람들 그럼 다 딴지 걸고 다 못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헌법 체제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딴지 걸기 시작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무리한 얘기다. 그러니까 좀 민주 공화정을 유지하기 위해 조금 좀 자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말씀하십시오. 아무리 대통령이 뭐 세명하더라도요. 쟤처럼 극우 변호사를 임명하면 안 되잖아요. 극우라고 그냥 저는 자인하십니까? 스스로 보통 제법 극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명권이 있다 해도 좀 이게 중도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은혁을 새로 뽑는 게 맞아요. 아니 저는 서정욱 변호사를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은 찬성은 못 하겠어요, 솔직히. 찬성은 못 하겠지만은 다시 임명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떼를 부리지 않을 겁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님.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을 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임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완전 딜레마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헌재는 뭐가 됐든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구인 체제로 좀 가는 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 안 한 것도 지금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기각된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담보할 것인가가 좀 중요하고 그래서 임명을 안 한 것은 위헌이지만은 파면을 할 정도로 뭐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사실은 이거는 상식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그런 상식이 있으신지 저는 잘 모르겠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임명 안 하려고 할 것 같고 결국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로 모든 게 정리될 겁니다. 모든 게 지금 다 거기에 지금 딱 꽉 막혀 있거든요. 이게 뭐 검찰 수사도 그렇고 뭐 이런 자잘한 일들은 뭐 많은 일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로 다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한덕수 총리가 파면이 된다면 그 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탄핵 가능할까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뭐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명분도 없고요. 명분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실리가 없어요. 최상목 대행 탄핵한 데서 이게 뭐 또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게 확실시 되잖아요. 그럼 이게 다음 주 월요일 선고인데 언제 오늘 금요일이에요. 한덕수 대행이 복귀해버리면 최상목 대행을 이게 굳이 탄핵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냥 아마 엄포로 끝나고요. 형사 고발을 또 공처했더라고 10년 전의 일로. 그것도 이게 황당하죠. 10년 전의 일로. 그리고 직무유기의 현행범이니까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했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요구합니다. 당신이 가서 체포하라고. 아니 이재명 대표 왜 개딸들이나 지지자한테 체포하라고 선동하지 말고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며. 그럼 이재명 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 가가지고 최상욱 꽁꽁 묶어서 수갑 채우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계란을 퍼뜨리면 안 됩니다. 네, 김민희 평론가.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최상목 탄핵과 좀 깊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시나리오를 이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면은 실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단이 될 테고. 근데 한덕수 총리가 파면되면은 그러니까 파면되면은 결국은 그 파면의 사유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 뭐 요게 주요 사유라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봐도 뭐가 됐든 마은혁 재판관을 헌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무조건 미룬다라는 거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뭐 헌법재판관의 그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 수용해야 된다. 본인부터 수용을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국가의 영인 쓰지가 않는 거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저는 뭐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되면은 최상목 대행도 탄핵을 민주당이 추진할 거라고 봅니다. 이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빠르면 이제 그 다음 주말 빠르면 제가 3월 말 4월 초였기 때문에 일단 이제 금요일이 저는 유력하게 다음 주에 보는데 네. 그래도 이게 모르겠어요. 워낙 쟁점이 너무 많아요. 허영 교수가 주장한 것마다 10가지 위반이 있는데 네. 제가 굴치골장 봐도 이 형법 내란 뺀걸 어떻게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또는 이게 그 수사 기록을 증거로 과연 쓸 수 있느냐 형법부터 바뀌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2번 의결한 게 일사부재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쟁점이 너무 많아요. 절차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실체에 가도 체포가 정치인 체포가 진짜 있었냐. 왜 체포가 있었으면 간단하죠.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체포가 한 달 정도 가다 놨으면 명쾌해요. 그런데 그 시도가 없었거든요. 또는 이게 국회를 끌어내려고 이게 마비가 있었냐. 이런 이제 실체 판단도 어렵고 그다음에 절차 판단도 어려워요. 쟁점마다 이 재판관들이 경론을 벌이고 있을 겁니다. 잘하면 4월 초도 넘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쫓기고 하다 보면 4월 18일이 데드라인이잖아요. 그 며칠 전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임라인에 보면은 다음 주 월요일 24일이 한덕수 총리, 네. 25일은 어려운 데다가 지금 이게 우리가 한덕수 총리 지정을 한 거를 탄핵 선고 지정을 한 거 보면은 이틀 전에는 한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무일 기준으로 네.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오늘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번 주에 이미 헌재에서 윤석열 안 하기로 대통령 했죠.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도 아니에요. 수요일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있는 데다가 고3 전국 모의고사라서 안 돼요. 수요일은. 그럼 목요일은 이게 이제 매주 마지막 목요일에는요. 헌재가 이제 정기 선고일이 있어요. 이거저거 네. 뭐 해서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확률적으로는 이제 금요일인데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데 저는 뭐 굳이 수치로 얘기를 하면은 다음 주 금요일 28일이 저는 한 60%.
그리고 4월 첫째 주가 한 30%, 4월 둘째 주가 한 10%이 정도 봅니다. 아, 네. 마지막까지 갈 수도 있다. 저는 4월 둘째 주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래저래 저도 뭐 들은 얘기들 뭐 분위기들 보면은 헌재가 지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모로 쟁점들도 많고 증거 채택에 대해서 이제 이 인용 기각 경론설 뭐 이를테면 증거 채택 이견설 그리고 탄핵 순서 정리설. 근데 요거는 이제 정리가 됐고 네 번째가 뭐 이재명 2심 연계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다 떠돌아다니는데 어쨌든 저는 다음 주 금요일을 유력하게 보지만은 4월로 넘어가도 놀라지 않을 것 같다. 예. 100%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는 두 100% 분이 동의하는 게 처음이에요. 두 분의 의견을 60, 30, 10 좋습니다. 아, 예. 퍼센트지까지 완전 동의를 하시네요. 네. 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26일입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정치권에서 중대 분수령인데 이 26일을 상당히 정치권에서 좀 관심을 있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이전에 뭐 윤 대통령 선거 지금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걸 보고 이후에 해야 된다. 왜 26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저는 이래 봐요. 2심으로 봐요. 2심제. 3심제가 아니에요. 대법원은 이제 그 법률심이고 양형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26일 날 이재명 대표 운명은 결정된다. 이렇게 보고 뭐 제가 보기에 그 무죄나 100만 원 밑으로 어렵지 않나. 그러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표가 끌 수 있는 최장 시간은 27일입니다. 상고 기한 일주일. 그다음에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나머지는 이게 송달이나 이런 부분에 대법원이 얼마든지 특별 송달로 바로 의원회가 갖다 주면 되거든요. 따라서는 상당히 중요한 게 26일 되면 대법원에서는 2달 이상 끌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게 윤 대통령 선거하고 맞물리잖아요. 2달 뒤에 대선이니까. 그래서 이게 26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문제는 26일 아마 이게 그날 뭐 같이 선거를 못 할 겁니다. 아마 저는 보고 그래서 아까 다음 주 금요일 또 26일 뭐 수능은 제가 처음 알았네. 제 집 학생이 없어서 그날이 수능이 모양인데.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예.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이게 뭐 한 절반은 금요일 아니면 그 다음 주로 연계될 가능성 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헌재의 정치적 판단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26일을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은 좀 김준일 평론가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원칙적으로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죠. 뭐 기관도 헌재와 법원이면은 뭐 구성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제 관련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로 이제 정치적 사법재판, 사법기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를 했는데 명시적으로 우리가 이재명 2심을 우리가 보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보수 헌법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을 하는 거는 자기가 양심으로 보나 법관의 어떤 커리어로 보나 이거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도 저렇게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분을 포함해서 난리를 치니 이재명 2심 정도까지는 보고 들어주고 하는 게 이 결과가 나와서 수용하는데 좀 더 원활할 수도 있겠다라는 정무적 판단이 저는 있을 수도 있겠다. 그게 이제 이재명 2심 연계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 2심에서 이게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데 어찌 됐든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정무적 판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뭐 제 그냥 추론이니까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난주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민주당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해도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지 못할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아마 근데 그 최악의 경우 참여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갱신하는데 하루면 됩니다. 이게 16명 정인밖에 없기 때문에 틀면 되거든요. 따라서 뭐 일주일도 안 걸릴 거예요. 저는 하루 한 개일이면 변론 갱신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그 임명되면 최악의 경우 5대3이다. 이럴 때는 이게 완전히 결론도 뒤바꿀 수 있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5.5대 2.5다 이렇게 저 기사도 오늘 봤는데요. 그래서는 참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계속 고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있죠. 이재명 대표 또 이게 헌재로 갈 수가 있어요. 네. 대표된 게 위헌법률 심판을 26일 날 기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헌법 소원하고 가처분이 돼요. 헌법 소원. 그러면 이게 마흔회가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이게 나중에 재판이 중단되는 거 안 되느냐. 대통령의 84조 특권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헌재로 권한쟁의 심판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재명 대표한테도 헌재가 앞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도 최악이 좀 지연되더라도 투입할 수가 있거든요. 4월 18일까지만 하면 되니까. 따라서 저는 두 가지 이유로 고집하고 있다 봐요.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뭐 저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첫 번째 거는 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약간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8대0 얘기를 하지만 하도 이제 지연도 되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확실하기 위해서 한 건데 두 번째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이제 뭐 유연 뭐 판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대통령 돼서 그냥 임명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없거든 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연계짓는 거는 조금 뭐 무리수다. 저는 그냥 탄핵 심판에 좀 더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확실한 어떤 파면을 하기 위해가 좀 더 그 설이 유력한 것 같아요. 예.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당연히 안 되죠. 언제까지 딱 이게 구체적으로 뭐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국회의원들도 다 직무유기예요.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이게 법안 바꾼 게 한 30몇 개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판사들도요. 633을 해라고 돼 있잖아요. 법에. 근데 안 지켜도 직무유기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뭐 직무유기라는 거는 터무니없고 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직무유기 현행범이면 누구나 체포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가 체포하라니까 자꾸 이게 다른 사람 선동하지 말고 누구나 체포할 수 있잖아요. 현행범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최상목을 오랏줄로 꽁꽁 묶고 하면 체포해서 경찰 인도해 보라니까 어떻게 되는지. 제 말이 본인은 못하면서 남들한테 이렇게 선동하면 안 됩니다. 이 정치 공세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직무유기로 이미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직은 또 예정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건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고발인 거는 직권남용과 강요 10년 전에 걸로 공채 고발했어요. 예, 직권남용으로 하고, 예, 뭐 하여간 하도 요즘 뭐 탄핵에 고소고발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몸조심이라는 표현은 이재명 대표가 이게 논란이 될 거를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작심을 바로 좀 발언 얘기로 넘어가시는군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셨으니까 몸조심 네. 얘기 뭐 해서 체포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지지자들이 격앙돼 있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의 좀 뭐 어떤 정서에 좀 호소하거나 이쪽에 마음을 달래거나 뭐 이런 방향인 것 같아요. 몸조심이라는 얘기를 쓴 게. 다만 서정 변호사님 오늘 의견에 제가 좀 동의하는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자들이 지금 다 격앙돼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좀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조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른 때도 아니고 요즘 같을 때 살얼음판 같을 때는 조금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를 좀 신중하게 정치인들이 좀 쓰는 게 맞겠다. 이건 조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상황을 바꿔서 이재명 대표 몸조심해라. 뭐 국힘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우원식 국회의장 몸조심해라. 헌법재판관 몸조심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국민 정서상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예. 어제 박지원 의원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발언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이게 뭐 보통은 그 조폭이나 뭐 양아치들 이런 사람들이 몸조심해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 말이 좀 야당의 대표고 국회의원이면 거기에 대권 주자 아닙니까? 조금 이게 품격 있는 언어를 써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아주 부적절해요. 근데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큰 이벤트가 정치 이벤트가 있기 전에는 고소고발이 난무하잖아요. 예. 서정욱 변호사님 이런 것들 나중에 보면 별로 어떻게 됐다는 기사도 별로 없고 다 취소하고 그럽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통? 제가 이제 4개 당했거든요. 매일 국수본에서 전화 와요. 그 뭐 안 가는 것도 있고 이게 한 번 가긴 가야 돼요. 좀 귀찮죠. 번거롭고. 저는 이게 다 당해봤어요. 민주당, 한동훈 척, 이준석 척 다 당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근데 제 같은 사람도 그런데 정치인들이 막 고발이 너무 많대요. 이런 거는 이게 앞으로 자꾸 이게 왜 정치로 안 풀고 법으로 이게 갑니까? 오히려 검찰 요구하면서도 뭐 텀나물게 검찰로 가 고발하잖아요. 이런 거 이게 좀 자제해야 된다 저는 봐요. 아니 저도 고소고발 정치인들이 하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정욱 변호사님은 좀 착하게 좀 살아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게 옛날에는요 이렇게 고소고발하다가 취하를 했거든요. 네. 요즘은 잘 안 해요. 그냥 막 끝까지 갑니다 서로.
이게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정치에 서로 약간 지켜야 되는 것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뭐 이제 그리고 예전에 이제 사우나 정치 국회 사우나 있으면은 여야 의원들 와가지고 또 얘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채널이 MBC냐 YTN이냐 가지고 좀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너졌다. 이게 좀 걱정이에요 사실. 이게 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좀 대승적으로 좀 해야 될 것들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나경원 의원의 이 대표 암살 위협설. 이 나경원 의원이 자작극 의혹을 제기해서 또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자작극까지는 아니더라도 전 이걸 믿는다는 게 납득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제보한 사람이 러시아제 권총까지 막 구체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범인을 알 거 아니에요. 범인 알면 경찰에 바로 신고해서 잡지. 왜 이렇게 문자로 경고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도 경찰에 빨리 수사를 해달라. 근데 그 의뢰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 말에 하면.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문자를 신빙을 안 하면서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안 가고 엄청나게 위협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점에서 약간 이게 과장하고 있다 이런 거는 저는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옛날 같으면은 이게 좀 과장이다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작년 1월 2일에 이재명 대표 칼로 목 피습당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테러가 있어요. 뭐 최근에 그때도 막 배현진 의원도 막 돌 맞고 막 이런 그랬죠.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습게 가볍게 보이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계란 던지고 뭐 엉덩이 허벅지 걷어차고 막 이런 일들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에 계엄이 벌어질 줄 누가 상상했습니까? 그리고 이게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날 줄 누가 상상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이상의 모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경원 의원이 공격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충분히 조심을 여러 명한테 이렇게 제보가 갔다라고 하면은 자작극은 말도 안 되고 이게 뭐 아직은 뭐 확인이 안 됐다고 해도 조심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예. 이게 계란이 없기 망력이지. 어제 백혜련 의원이 그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 중에 계란 맞은 부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치인들이 좀 자꾸 그 부추기는 발언이라든가 좀 거센 발언 이런 부분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저는 어떤 폭력도 반대하기 때문에 계란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것도 폭행이거든요. 네. 이거는 저는 뭐 당연히 반대를 하는데 근데 너무 또 이게 과잉 대응으로 막 전담팀까지 만들어가지고요. 범인 잡는다고 이게 좀 너무 하는데 우리 경찰력이 그러진 않았잖아요. 계란이 물론 우연히 또 세게 맞아가지고 뭐 본인이 엄청 아픈 것처럼 계속 이야기는 하던데 저는 폭력은 반대하지만 그러게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통상적 기준에 따라 처벌해야지 너무 이게 또 가중 처벌하거나 과잉 대응도 저는 부적절하다 봐요. 옛날에 원희룡 지사는요. 뺨 맞고 계란까지 맞은데 반응도 안 하더라고요. 좀 정치인하면 이게 좀 대범한 자세도 필요하죠. 아 이건 근데 이건 좀 생각이 다른 게 그러니까 지금 너무 격화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거를 가볍게 보면 안 게 이게 처음엔 계란이고요. 백혜련 의원도 2번 맞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그냥 날계란이고 하나는 삶은 계란 맞았는데 너무 아팠다. 그게 돌이 되고 그게 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흉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망치. 예전에 뭐 송영길 대표도 망치로 맞은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지금 폭력이 너무 지금 일상화됐고 이러니까 빨리 이 혼란을 헌재가 빨리 정리해줘야 돼. 이게 길어지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헌재가 국가를 생각하면은 물론 절차대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은 이거를 좀 이 시급성을 빨리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헌재가. 예. 이 김건희 여사의 발언도 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에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이재명을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이런 게 이제 경찰 수사 내용으로 밝혀졌다고 해요. 그리고 영장에도 적시가 됐고 이런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뭐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제가 부인한 걸로 네, 사실 무근이라고.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팩트부터 일단 조사해야 되고요. 뭐 설령 했더라도요. 그날게 뭐 신시 한 톤 좀 우리 사석에서 무슨 말을 못 합니까 집에서 술자리나 집에서 뭐 누구를 죽이고 싶다 쏘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사저에서 이게 개인 발언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 떠는 거 저는 별로 부적절하다 봐요. 아니 이거는 증거는 이미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 나왔으니까 사실 무근이란 건 말이 안 되고 제가 이를테면 서정욱 변호사 정말 한 대 때리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 총기가 있는데 이거를 하는 거하고 완전 다른 문제다. 이건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니까 빨리 지금 끌어내려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정치와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사건 속 숨은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사건화입니다. 오늘의 사건 스토리텔러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결 중에 보험 관련해서 관심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살해당한 사건이었는데 전처가 아들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보험 수익자인 아들이 없는 경우인데 그럼 사망보험금은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먼저 이 사건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안타깝게도 살인 사건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네. 일단 이 사건의 그 구성원들은 전처가 있고요. 전 남편이 있습니다. 과거에 부부였던 사이에 아들이 한 명 있고요. 이 전처가 아들에게 이제 보험을 들고 보험 계약자는 전처이고 보험 수익자는 아들로 지정했던 사건인데 이 전처가 재혼을 하게 되고 이 재혼한 그러니까 새아빠가 전처 그러니까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던 사건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살인 사건 이후 이 보험 수익자 전처 모두 사망하기 때문에 이 사망 보험금을 둘러싸고 누가 받아야 되는지의 쟁점을 가지고 1, 2, 3심까지 간 사건이고요. 네. 1, 2심 결론도 바뀌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온 사건인데 결국은 이 사망 보험금의 상속인은 누구인가, 순차 상속인을 인정할 것인가. 이게 쟁점이었고요. 네. 보험사는 처음에는 이 전 남편이 단독으로 상속받는가 아니면 전처의 상속인 그러니까 전처의 부모가 생존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같이 상속 비율대로 나눠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해서 이 공탁을 5천만 원을 하게 됐고요. 이 5천만 원의 주인을 둘러싸고 1, 2심 판결이 좀 바뀐 사건입니다. 1심 결과는 좀 어땠나요? 1심은 단독으로 이 아들의 상속인, 아들의 상속인은 엄마가 이제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 남편, 그러니까 친부에게 단독으로 가야 된다라고 5천만 원 전부 이 친부의 몫이다 이런 판단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보험사 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하면서 이 친부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인 전처의 부모도 이 사망보험금을 취득해야 된다라는 논점으로 2심에서 이 그 친정 부모들도 소송에 참가하게 됐고요. 결론적으로는 2심에서는 이 친정 부모들도 상속 비율대로 상속권을 가진다라고 이제 판단이 상급심에서 뒤집힌 사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이 부분을 항소를 한 부분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보험사에서 항소를 했고요. 보험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법리를 정리를 해야 유사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기준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속권과 관련해서 법리가 그 1심의 해석이 위반이다, 오류이다 이런 취지로 항소심을 제기했고 항소심 또는 대법원에서 이 보험사 손을 들어줬고 그러니까 이 사망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그 순차 상속을 인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이렇게 보험 수익자가 사망했던 경우에는 이 보험 수익자가 사망한 당시 기준으로 이 상속인을 결정해야 된다. 네. 이런 판단이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또 중요한 쟁점이 이 2명에 대해서 동시에 이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이게 수사 결과 아들이 먼저 사망하고 그 전처 그러니까 엄마가 뒤늦게 사망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확인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 상속인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사망했을 때는 엄마와 아빠가 생존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둘 다 상속인이 되는 거죠.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네. 근데 엄마가 그 이후에 시간적 간격은 짧지만 또 사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상속인은 이 부모님이 되시는 그 아들 기준으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순차적으로 사망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상속인이 그 승계가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순차 상속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보험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 기준으로 상속인을 정하고 여러 명일 경우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 상속권을 인정한다라는 것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고요. 동시 사망 추정이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네. 가족들이 같이 어딜 가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했을 때 아무리 조사를 해도 엄마가 먼저 죽었는지 아들이 먼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런 논리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같은 재난으로 사망했을 때 동시 사망 추정한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사건은 그냥 동시에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추정하거나 간주하는 법리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사건은 사실은 우리 유명한 감 추락 사고에서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고가 나면 가족 구성원 누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명확하게 규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 동시 사망했다고 보고 이 상속인을 정리해서 사위한테 대습 상속하는 어떤 판례도 만들어질 정도로 사망했지만 언제 어떻게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에 따라서 또 이 상속인이 바뀌는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디테일한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법원 판단은 그러면 원래 순차 상속이 기본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네. 이 보험 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보험 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 사고가 생긴 때에는 지정 보험 수익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보험 계약자인 엄마가 이 수익자를 변경하는 행사를 하기 전에 보험 사고는 사망이 있죠. 아들이 사망이라는 사고가 생겼으니까 결국 그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가 된다. 이런 법리에 충실한 이제 판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치 아들에 대한 상속인만 따지면 그 친아빠인 전 남편으로만 보이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사망했을 땐 엄마가 살아 있었잖아요. 뒤늦게 살해돼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도 상속이니까 엄마 아빠 똑같은 비율로 상속을 해주는 게 맞는데 한 5분 뒤에 10분 뒤에 엄마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엄마의 상속인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이 상속 비율대로 4분의 1씩은 상속해줘야 된다.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다른 유사 사건에 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봤지만 보험회사도 좀 의외네요. 보험회사는 이 확정된 보험금을 그냥 지급하면 되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있을 유사 사례를 대비해서 또 항소를 하고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놔야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분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또 항소해서라도 결론을 바꿔야 되고 이해관계자들이 있잖아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오판으로 못 받는 상황을 또 방지해야 되다 보니 이렇게 이제 대법원까지 상고해서 다퉜던 사건입니다. 네, 다른 사건도 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보톡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보톡스 제조업체로 알려진 바이오업체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최종 승소한 사건이 있다는데 어떤 사건인가요? 네, 이 사건은 2019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메디톡스, 우리 소위 말하는 보톡스 관련한 업체입니다. 전 직원 3명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를 합니다. 공익신고의 내용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허가받은 원료와 다른 원료를 사용하고 시험 결과를 조작했기 때문에 문제이다. 이런 공익신고가 제보됐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수사를 개시를 했고요. 또 식약처에서도 관련된 조사를 거친 끝에 행정처분으로 이 보톡스 3종에 대해서는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제조하거나 유통해서는 안 된다. 이미 제작한 건 회수해서 폐기하라. 이런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은 보톡스 업체로서는 이 세종에 대해서 판매도 못하고 회수해서 폐기해야 되는 엄청난 이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 취소해야 된다라는 행정소송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동시에 이제 검찰에서도 이 메디톡스 대표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거짓말로 허가를 받았다. 이 그 정부를 향해서 이 무허가 원액이라든가 시험 결과를 조작했다라는 혐의로 약사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이제 기소가 됐던 사건인데요. 최종적으로는 결론이 또 뒤집힌 사건입니다. 네. 여기에서 핵심 쟁점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는 행정소송에서는 이 원액이 바뀌었느냐, 그리고 원액이 바꿈으로 인해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만큼 잘못된 약품을 출하를 시켰느냐, 소비자한테 위험을 야기할 정도로 제조 방법을 변경을 했는가, 또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품목 허가를 취소할 정도로 강력한 처분을 하는 것이 재량권의 남용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됐는데요. 네. 일단 1심 재판부는 대전식약청이 이 메디톡스의 제품이 허가받은 원료와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고 시험 결과만으로 성분 차이를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증거도 부족하다. 그리고 명확하게 입증할 책임이 식약청에 있는데 식약청이 어떠한 원료가 잘못됐고 이 원료의 변경이 지대해서 이 소비자한테 건강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이 행정처분 가혹하다, 지나치다,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메디톡스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도 그게 인정이 됐나요? 그대로 이제 인정이 됐고요. 특히 관련해서 절차적으로도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세종 그 취소된 사건이 소비자에게 큰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낮다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유지가 됐고요. 그만큼 이 행정처분은 좀 가혹하고 권한 없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가혹한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취소돼야 된다. 그리고 이 판단은 대법원까지 유지가 됐고요. 또 이렇게 판단되는데 굉장히 주요한 영향을 끼친 것이 지난 2월에 또 1심 그 형사 사건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디톡스의 정현호 대표가 약사법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 이런 시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 무죄가 판단이 나왔거든요. 이 무죄 판단에는 또 절차적 위법도 지적이 됐습니다. 네. 즉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수집한 증거 중에 압수수색 영장에는 기간이 적혀 있는데 기간을 벗어나서 수집한 증거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서 쓸 수 없다. 그럼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정현호 대표의 유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라고 무죄가 나오고 결국 행정처분까지 메디톡스가 승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좀 의미는 어디에 좀 둘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제조사에 대해서 제조품에 대해서 취소하고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판매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회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그렇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그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절차의 위법이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애매하고 모호하고 부족한 어떤 사유만으로 이렇게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즉 이 보톡스의 성분이 어떠해서 문제가 있고 어떠해서 건강상의 위험이 야기됨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처분을 하는 하였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이익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부당한 걸 넘어서 위법하다. 그러니 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형평에 맞는 절차에 맞는 판단이 나왔다고 보이고요. 이런 처분을 할 때는 신중하게 절차에 맞게 근거가 충분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에는 너무 타격이 큰 상황일 테니까요. 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황정호 기자의 뉴스 키워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뉴스 중에서 KBS 황정호 기자의 시선으로 고른 뉴스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를 서부지법을 뽑아오셨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에 그 서부지법 사태는 솔직히 다 아실 거고 네.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이제 20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이들의 대부분 주장은 들어간 건 인정하는데 후문을 강제로 연 건 아니다. 뭐 구속은 과하다. 이런 주장들을 이어갔거든요. 뭐 다른 사람들이 가길래 떠밀려서 뭐 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영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뭐 이런 이유들도 각양각색이었고요. 사실상 이게 특수 건조물 침입이 아니라 형량이 낮게 되거든요. 단순 주거 침입이 적용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형량이 조금 더 낮은 단순 주거 침입 혐의가 적용돼야 된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의 핵심이고 사실상 뭐 법조계에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이 같은 주장은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좀 어렵다. 라는 게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피고인들이 뭐 평온하게 진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야간의 법원을 뭐 폭력적으로 사실상 침탈한 행위나 뭐 전후 사정을 비추어 보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까지도 네. 아마 면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이제 법조계 시선들이 좀 있습니다. 이 특수라는 말이 들어가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유튜버입니다. 지난달 세상을 떠난 고 김세론 배우의 유가족이 경찰에 유튜버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요? 네, 최근에 서울 경찰청에 이제 유튜버 그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유가족 측의 입장은 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라면서 이제 고소 취지를 밝혔거든요. 사실 이 유튜버 A 씨가 그 3년 전에 그 고 김세론 배우가 음주운전을 이제 그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리고 지난해 이제 사망할 때까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김 배우에 대한 관련 영상을 좀 여러 건 올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이 유튜버가 이제 뭐 지금 이제 그 김수현 배우와 이제 일이 생겼는데 연인 사이를 부정하는 사실상 그런 영상을 게시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약간 거짓말을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호도하는 영상을 좀 올리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제 정황들을 보면서 유가족 측은 이 씨의 이 허위 사실 유포가 고인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좀 시달리게 됐다. 그리고 이 유튜버의 허위 주장을 입증하려고 사실상 그 김수현 배우 측이 연인 관계를 좀 인정하길 바랐지만 또 김수현 측에서도 뭐 계속 거짓된 입장문을 이제 내면서 뭐 유가족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제 김 배우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유튜버가 좀 연예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제기하는 유튜버죠? 네, 맞습니다. 뭐 어떤 연예인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뭐 취재를 했다라고 하면서 좀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중심으로 많이 좀 유튜브 세계에선 나름 좀 뭔가 구독자 수도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예인 뉴스 이런 부분이 또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세 번째 키워드는 TMF입니다. 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마 그 티몬이랑 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는 뭐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제 이런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상을 할 건지 뭐 그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을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한국소비자원이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TMF 여행 상품을 결제한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 소송 지원에 나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거절한 분도 계시고 하지만 지금은 한 3,800명 정도 신청한 걸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사실 앞서 이제 소비자 한 8,000명 정도가 여행이나 뭐 숙박 상품을 구매했다가 이 미정산 사태가 터지면서 한 135억 정도를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 분쟁 조정에 이제 참여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고 사실상 이게 강제성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 피해자들은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기억하시겠지만 그 머지 포인트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네. 그 소비자원이 이 TMF 여행 상품에 관련해서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을 지원하기로 하고 한 달간 신청을 받게 됩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는 감기약이네요. 요즘 같은 환절기 감기약 찾는 분들 많은데 이 입소문이 난 미국이나 일본 감기약 이 직접 해외에서 사오거나 직구하시는 분들 요즘 많을 텐데 주의해야 된다고요? 네, 일단 지금 뭐 입소문이 나 있는 그 해외 감기약들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 코데인처럼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네. 이게 오래 복용하게 되면 중독 가능성도 있고 또 해외에선 사실상 처방전 없이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데 국내에 들어온 순간 불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몰랐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약이 이제 반입이 좀 많이 늘면서 단속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한 200명 넘게 적발되기도 했고요. 4년 전과 비교하면 한 40배, 40배 넘게 이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뭐 감기약, 수면제에 많이 쓰이는 이제 성분이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네. 이게 좋다고 하니까 이제 들여왔는데 네. 몰랐다고 봐주지 않다 보니까 주의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주문 사기네요. 자영업자를 상대로 군부대를 사칭한 주문 사기 사건. 잠잠한가 싶더니 최근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이제 부부의 사연이 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달 초에 이제 해병대 간부라는 사람에게 그 빵 100개 정도를 전화로 주문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틀 뒤에는 또 전투식량을 또 추가로 뭐 한 60박스 정도 사달라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약 당일이 되니까 나타나는 사람은 없고 그런데 그 주문한 사람과 이제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을 이 운영하는 이제 부부가 사연을 공개를 했는데 병사들이 뭐 알레르기가 있어서 내가 취소를 전달을 했는데 못 받았냐라고 오히려 이렇게 부부에게 얘기를 했고 당연히 이제 가게 주인들은 전달받은 바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그 군부대에 확인을 하니까 주문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그 100개 빵이 그냥 그대로 냉장고에 거의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진을 찍어서 너무 속상하다라고 SNS 이런 데 올리면서 이게 화제가 된 거고요. 이런 비슷한 일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있었는데 한 카메라 업체에게 또 어떤 이제 군부대 간부라는 사람이 카메라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요청이 왔고 그것도 대리로 뭐 전투식량을 좀 구매해 달라라고 또 요청을 했고 한 900만 원을 먼저 내달라 이런 요청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가게는 단골 중에 군인이 있어서 이 양식을 보여주니까 그 군인분이 이거는 이상한 양식이다. 군에서 쓰지 않는 양식이다라고 해서 이제 사기인 걸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군인을 사칭해서 대량 주문을 이제 하고 대리 구매까지 부탁을 한 뒤에 사실상 예약 당일날 이제 노쇼 해버려서 돈만 가로채는 이 사기가 지금 계속 잇따르고 있거든요. 신고가 된 건수만 300건이 넘고요. 피해 금액이 사실 33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지금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는 하고 있는데 군은 만약에 이런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부대에 직접 연락을 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전화번호를 다르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마치 군부대인 것처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가능하고 사실상 이제 당일날 전화를 하면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카메라 같은 경우도 문제고 빵 같은 경우는 그날 소비되지 않으면 버려야 되니까 피해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키워드 의대 갈등입니다. 이 정부가 말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이 갈등이 커지고 있죠. 맞습니다. 연세대 고려대는 오늘 그리고 서울대는 27일 이렇게 다양하게 복귀 마감 시한을 정해 놓고 있는데 지금 전국 40개 대학 총장단이 나서서 의대생 집단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고 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뜻을 모으긴 했고요. 또 만약에 제적이 돼서 결원이 된 자리에는 편입생을 받아서 충원을 하겠다라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대 의대 이제 교수 몇 분이 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서 이제 좀 비난을 하는 아예 그냥 비판을 했죠. 네.
하니까 이제 또 사직 전공의 대표가 이 성명을 두고 또 비판에 나섰습니다. 뭐 교수 자격으로 불릴 자격도 없다, 뭐 위선이다. 그리고 뭐 본인들은 뭐 간호사나 응급구조사에게 술기를 배우지 않고 혼자 공부했다. 교수들이 오히려 반성 없이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당혹스럽다. 뭐 이렇게 정말 좀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오히려 전공의 교육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수 평가제를 도입하자라고 이제 제안하기도 하고. 계속 이게 지금 의료 갈등이 되면서 간호사들 쪽에 지금 부담이 좀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공의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교수들이 간호사들 얘기를 하지만 환자를 볼모로 전공의 착취를 하는 걸 정당화하지 말라라고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의료계 내부에서 세대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 아니냐라는 이제 좀 자주 섞인 이제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참 의료 이 갈등이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될지 참 의대 지금 그쪽에서도 문제인 거고 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주장도 또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다 환자들 곁에 돌아오게 마련이거든요. 네.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의대생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좀 움직임을 사실상 보이지 않겠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고요. 네.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이제 요는 복귀하지 말자라는 게 좀 대부분의 이제 생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 이 갈등은 계속 파장이 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서울대 교수 네 분이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후배들에 대한 비판, 그 부분에 대한 파장은 좀 어떻습니까? 막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사직 전공의 대표가 좀 교수의 역할 자체를 좀 비난해버리면서 이게 의료계 내부에서도 단순히 이제 뭐 환자와 뭐 의사의 그런 갈등을 넘어서 이 의료계 내부의 세대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 당연히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 갈등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 하지만 책임이 절대 이 젊은 세대, 그러니까 전공의에게만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이전 세대의 무관심이라든지 책임 부족으로 이 젊은 세대가 고통과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젊은 의사들, 그러니까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지금 이 상황이 당연히 참담하고 암울하지만 이 의료계가 가지고 있는 특수적인 이 직업적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그 신뢰 측면에서도 좀 움직임을 어떻게 할지 좀 돌아봐 달라. 라는 이제 그런 당부의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부 갈등이 참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의 이런 발표를 보고도 뭐 용기 있는 결단이다. 또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비판의 뭐 얘기도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키워드 KBS 황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월 21일 금요일 정적시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